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하게 되는 라디오 파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킹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5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관계가 정리되는 사회에서는 연령대마다 고정화된 편견과 이로 인한 차별이 더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저연차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실무량이 많아 야근이 작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 그것이 팀의 성과, 즉 팀장의 성과로 남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54.6%가 성과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인 차별 역시 심각한데요.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응답자의 71.1%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에서의 성과 대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66.4%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기여에 대해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퇴한 뒤에는 노인이기 때문에 생산성으로 평가했을 때 사회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는 사회.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바라는 나이에 따라 역할을 나누거나 평가가 달라지는 사회를 넘어 나이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 소리는 나이 차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나이 차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어린이 청소년 차별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바른 소리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 노인 차별이 OECD 15개국 중 2위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 대부분의 세대를 뜻하는 혐오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리 혐오가 만연한 사회라지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바라 멤버들은 한국 사회의 나이주의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육자다 보니까 그 자녀의 양육자들을 만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서로 뭐 가깝지 않으니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 나이를 알면 좀 더 편하게 놓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말하면 이렇게 당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인가? 그리고 편하다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전 좀 쉽게 대한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리고 한편 또 반대로는 조금 쉽게 대하던 분들도 제가 은연중에 나이가 나오면 언니셨어요? 이러고 갑자기 또 거리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니까 웬만큼 막 몇 년 쌓이지 않고서는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나이가 서로를 멀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가깝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나이가 많다는 건 되게 다른 삶의 경험을 되게 오래 했다는 뜻인데 그거를 좀 존중하는 형태로 뭔가 나이가 되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뭔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거를 좀 권위적으로 또는 권력적으로 조금 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경험이나 막 지혜 그리고 사실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뭐 10살짜리 아이나 뭐 50살짜리 뭐 어른이나 사실 다른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서로 안 해본 경험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형태로 좀 교류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이에 따라 우리는 서열이 되게 잘 정해지고 또 호칭과 높임말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나이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주의는 누군가에게는 편하겠지만 한 인간의 생애로 봤을 때 혐오를 안 겪는 시기가 매우 적거든요. 뭐 무슨 리니부터 해서 요즘은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노인 비하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던 그 나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낯설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낯설게 보기 위한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별이 있다. 당신은 몰랐을지라도 차별받은 우리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차별 선언.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네, 어바라 시즌 7 15회 오늘의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의 게스트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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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이 끝나버린 복학생이자 부천에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슬픈 멘트를 들었어요. 네. 방학이 끝나버린 복학생.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복학을 하시는 복학 걸까요? 자체는 이제 지금 지난 1학기 때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사실 제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딜 가나 항상 어린 사람으로 대우받는 게 굉장히 강한데 대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일정 나이를 넘어가니까 그냥 복학생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미 복학을 한 그냥 일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이미지가 스스로 복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복학생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시기일 네.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승재님이 말씀해주신 차별 키워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총 6가지고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하면서도 너무 좀 흥미롭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블랙갱이 키워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가지네요. 6가지 읽어드릴게요. 학생 인권 조례, 창의 지성반, 혐오사회 친구 사귀는 법, 황당한 학교 규정, 축구장에서 나이주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키워드를 선택하면 승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고르시겠어요?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바른 소리와도 좀 연관이 있는 나이주의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은 이게 나이주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운동, 시민사회 판에서도 굉장히 나이주의가 만연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사전 인터뷰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부천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 또래 활동가가 거의 없어요. 네.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제가 가장 항상 나이가 어린 활동가이고 제 바로 위에 있는 활동가가 보통은 30대 네. 혹은 40대, 50대 등 50대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항상 그냥 어린 활동가, 젊은 활동가, 뉴페이스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평등을 말한다고 하는 이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런 나이주의가 만연한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승재님은 사실 부천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하신 지는 꽤 되시잖아요. 이걸 굳이 막 나이 때문에 어려서가 아니라 사실 활동해온 경력이 꽤 되시는데 그 또한 인정받기보다는 나이가 어려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신가요? 그냥 일단 제가 단순히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외적인 면에서부터가 제가 굉장히 좀 달라 보인달까요? 그 활동판에 있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사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인 경우가 많은데 저 혼자 이제 20대로서 청년으로서 혹은 이제 그냥 굉장히 뉴페이스로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청년에게 기대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그냥 수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승재님이 좀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활동하신지 활동가로서 스스로 정체화하고 활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네. 조금 간략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고요. 활동가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처음 접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던 것 같고요. 부천 지역에서는 이제 한 그래도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5년은 됐는데 사실 특별한 분야를 정하고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후위기 분야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진보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활동가로서 그냥 결합할 수 있는 건 결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좀 지역에서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겪는 부당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은 청년이잖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런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실무의 쏠림 현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뭐 좀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고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실무들인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다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근데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크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디자인 툴을 다루고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당연시 여기는 문화랄까요? 넌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그래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그 실무를 맡기는 특히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활동가들이 그래 젊은 사람이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곳에서 그냥 실무자구나, 동등한 활동가라기보다는 조금 대성화되고 그냥 일 맡기면 되는 그런 성실한 청년 활동가, 그냥 그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돼요. 네. 약간 그런 일을 쉽게 맡기는 것 같아요. 뭔가 공감되는 부분들은 물론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 되게 뭐랄까 같은 활동가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영상을 만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다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그걸 새롭게 시도해봐야 되는 거는 가장 어리고 뭐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사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사람에게 좀 권유하는 게 되게 쉽다라는 생각. 사실 말씀하신 지점도 공감이 되는 게 그냥 되게 용기 내서 말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많은 활동가 분들이 실무를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물론 이제 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굉장히 디자인 툴은 뭐 다루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문서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배우고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그냥 이건 젊은 활동가들이 더 컴퓨터 잘 다루니까 너희가 해,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고 젊은 활동가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분위기, 그게 사실은 좀 활동가들의 소진을 굉장히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로 많이 이제 좀 어떤 이해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바쁘고 하루하루 준비가 되게 막 빠르게 진행돼야 될 때 이거를 뭐 문서 작업을 배울 수 없고 그럴 시간을 갖느니 잘하는 사람이 빨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일을 젊은 활동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맡는 느낌으로 맡았을 때 그만큼의 권한과 그만큼의 어쨌든 내 목소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가,
그런 차원이 이제 잘 된다면 나에게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승재님 같은 마음은 안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엄뜻 말씀하셨는데 되게 도구화되고 있고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나의 실무 역량만이라고 표현 대신 하신 이유에는 나의 어떤 주도성이라든지 나의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이 평상시에는 좀 잘 이렇게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제가 나이가 든 게 되게 좋거든요. 저도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경력이 더 오래된 사람들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더 잘 알겠지.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 이런 고민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정말 실무만 하는 거. 근데 그런 좀 고민이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지점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제 또래 활동가들이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활동가들과 잠깐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비슷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유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좀 더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좀 피드백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할 텐데 그게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눈앞에 놓인 실무들을 쳐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활동가들의 주체성 혹은 뭐 주도성 그런 것은 그냥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냥 일단 눈앞에 놓인 이거부터 하고 그냥 빨리 퇴근하고 쉬자가 그냥 지금 활동가들의 일상 패턴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아무리 우리 활동가로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놓여진 이 여건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여건에 맞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 조금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좀 나이가 어린 활동가와 기성세대 활동가들 간에 좀 불필요한 갈등이라든가 긴장감도 그런 지점에서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도 되게 젊은 세대들의 단어, 물론 지금 여러 이론서나 뭐 책에 엄청 나오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선택과 집중이 열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서 했었던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좀 열정을 이렇게 뭐랄까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친구들은 당연한 값으로 열정이 없어라고 조금 평가되는 시선들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랑 대화할 때도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나이가 어린 활동가일수록 일을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활동을 오래 하신 기성세대 활동가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활동가로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충돌하다가 이제 젊은 활동가들은 소진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활동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성세대 활동가들은 이래서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안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랄까요? 네. 네, 청년 세대에게 요구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열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꿈이 있어야 되고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을 이제는 걷어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너무 심하게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고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 질려버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순응하거나 질려서 이제 더 이상 막 경쟁 이런 거 막 보고 싶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쟁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인데 활동가로 산다는 건 내가 그 경쟁 속에서 좀 나와서 어떤 가치 지향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결심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이 자체가 되게 큰 용기인 세대인데 그 옛날 20-30년 전에 그 소중했던 가치를 들이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거는 너무 다른 얘기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고민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나 때의 이야기들을 걷어치워야 된다. 장막을 좀 걷어치우듯이 걷어치우고 정말 그 1대1로 이 사람 자체로 봐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어떤 지점이 안 보일 것 같다. 소통되는 지점이 이런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내용적인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일의 정도나 뭐 열정 정도 뭘 선택하고 뭐 할 건지는 당연히 다뤄져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아까 이 주제가 나이였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기성세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공간에 갔어요. 활동가 여러 나이들이 있는. 그러면 꼭 반드시 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꼭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처음에 조성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성세대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 활동하면서도 이런 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작년 겨울이었어요. 이제 한창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집회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천역에서 집회를 하던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집회 신고는 사실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피켓 준비해야 되고요. 앰프 마이크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큐시트 준비해야 되고요. 사회자 섭외해야 되고요. 뭐 발언자 있으면 섭외해야 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그냥 광장에 참여자들이 일렬로 서 있어요. 일렬로 서 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수십 명이 같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건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였어요. 집회가 아니죠. 그렇죠. 집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거 이름이 집회였어요? 저는 집회로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전 홍보도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기획될 때는 어떤 걸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회로 알고 갔는데 가니까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렇게 한 10분은 있었나 했더니 이제 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 한 분이 저의 손목을 이끌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갔더니 여기 앞에서 구호를 선창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십 명이 저를 바라보고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기서 전 못하겠어요.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앰프 마이크 없이 그냥 구호를 선창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승재님이 이거는 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나한테 시켰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건가요? 네, 그때도 이제 참여자분들의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제가 제일 어린 편이었고요. 보통 이제 그냥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였던 그러한 이제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손목에 이끌려 가지고 처음 섰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그래 쌩쌩한 젊은 사람이 나서서 해야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그날 되게 늦게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갔을 때 승재님께서 구호를 외치고 계셨고 근데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본 거죠. 아니 앰프도 마이크도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생목으로 저렇게 하게 다들 두신 거냐 이랬는데 이미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앰프와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지금이라도 공수해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빨리라도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 보는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뭐 잠깐 2마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하셨다니까 구호는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눈치 많이 봤는데 계속 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주최 측이 따로 있었던
집행지 네, 네. 캠페인인지로 기억이 나고 이제 승재님은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주최 측 소속은 맞아요. 아니지만 참가자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최 단위가 그런데- 있고 이제 각 지역 단위들이 거기에 결합하는 모양새였어요. 이건 또 처음 들어요. 저처럼 그냥 단순 참가자로 가신 네, 거였어요?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손목에 이끌려가지고 갑자기 사회자가 돼버리는. 아, 네. 앞에 과정은 몰랐어요. 뭔가 같이 준비를 했었어도 앰프와 마이크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만 저는 되게 화가 나 있었던 거였지. 아, 저랑 손잡고 늦게 가도 상관없는 그냥 참가자였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해도 무례한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목을 잡아 끌고 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아 참 이런 맞아요. 이런 일들이 젊은 젊은 활동가들에게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40대, 50대 활동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당장 저한테도 그렇게 누가 하면 저한테는 이제 손목 잡아 끄는 사람은 없죠. 다만 하실래요? 쩡이 좀 해볼래요? 하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하면 더 이상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무례이기 네,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말아야 되는 건데 거의 이제 밀고 간 거잖아요. 되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첫 키워드가 정말 열변을 네,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활동가로서 상대적으로 덜 겪겠죠. 다른 어떤 진짜 경쟁하는 어떤 사회라든지 일터에서보다는 덜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동가로서 그 젊은 활동가라면이라고 하는 어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나이주의로 인한 좀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저 좀 가볍고 싶은데 과연 가벼울지 모르겠어요. 축구장에서? 일단 기본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제 저는 10년 넘게 이제 부천 FC의 경기를 보러 다니고 있는 굉장히 하드하고 깊은 팬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차별과 혐오 표현들이 좀 굉장히 거슬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일단 이 이야기들은 부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K리그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K리그 1부는 K리그 1이라고 그러고 2부는 K리그 2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다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팀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축구장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이고 과격해요. 일단 그 기원 자체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게 계급 간의 대리 전쟁으로 비춰지고 종교 간의 대리 전쟁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축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더비들, 라이벌 매치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보면은 한 팀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고요, 한 팀은 이제 중산층 이상의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아, 네. 지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간의 전쟁도 굉장히 강력하고, 아, 네, 그래서 그러한 되게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을 축구장에서 대신 푸는 그러한 느낌이 사실은 축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에서 한일전 볼 때 그런 네, 느낌처럼 모든 네, 네. 팀들이 다 그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오. 이제 그래서 축구에서 유명한 관용어 중 하나가 축구는 전쟁이다예요. 네. 처음 들어요, 저는. 워낙 팬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야구장에서 보는, 한국 야구장에서 보는 그 약간 되게 화기애애하고 가족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전쟁, 싸움 이런 것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격하고 좀 그런 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인권을 생각하고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이 그냥 배설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면모가 굉장히 축구장에서 많이 드러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에도 남자 축구가 있고 여자 축구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남자 축구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리고 축구장에도 가면은 남성 팬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어 팬층은 흔히 울트라스로 표현되는 되게 마초적이고 굉장히 네,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축구장에서 여성이 쉽게 배제된다 이러한 인식을 빈번하게 하게 되는데 응원가에서도 그게 좀 드러납니다. 오. 대표적으로 성남의 응원가 중 하나가 여자친구 생일인데 난 축구장에 와 있네. 인생 아. 어차피 혼자인 것을 축구나 보며 놀아보세. 라는 응원가가 있어요. 오. 정말 남성들만 네. 부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내용이 응원이 되나요? 응원가라며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응? 네, 이제 물론 이게 여성의 동성애인은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성을 배제하는 어. 문화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사랑하는 부천에도 이게 팀의 역사와 팀에 대한 애정을 담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응원가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SK 떠나가고 철새들 떠나가고 내 여자 떠나가도 나는 변치 않아요. 왜 굳이 자꾸 여자를 너무 넣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니까요. 근데 이게 왜 넣고 싶지? 되게 보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그 서포터석이라고 그래요. 그 응원가를 부르는 거기에 남성만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응. 여성들이 내 여자 떠나가도라는 그 가사를 같이 부르는 게 항상 좀 뭔가 기괴하달까요? 물론 그분들의 성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가사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계속 불리고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응원가가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파트만 그냥 묵으면서 부르게 되는 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갑자기 예전에 봤던 야구 만화가 떠올랐는데 만화에 그 코치가 야구 선수에게 묻는 거예요. 넌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치 잘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아니 너 여자친구가 우선이야 야구가 우선이야. 엥? 얘 질문을 여당이니 야당이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가 곤란해하면서 저는 여자친구도 좋고 야구도 좋은데요. 뭐 이렇게 했던 것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꼭 이렇게 여성이랑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되나 봐요. 그니까요. 이게 또 이제 축구계에서 요즘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축구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선수들 캐릭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남성 선수들이 있고 여성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성 선수들의 그 능력치라거나 이런 게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혹은 여성 축구 선수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오. 그것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주로 젊은 남성 축구 팬들은 아니 그럼 너희가 실력이 좋던가 이래서 페미가 안 된다 이러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이래서 페미가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시장이 다르고 이게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 전형적인 논리 있잖아요. 그게 축구판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사실 심판을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K리그에도 여성 심판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로 K리그 2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사실 필연적으로 심판이라는 존재는 축구 팬들한테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좀 불편한 것은 남성 심판을 욕할 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주로 야 김땡땡 이렇게 이제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여성 심판을 경기장에서 비난을 할 때는 설마 저 아줌마 저 여자 심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름이 없냐고요. 왜 그들에게도 엄연히 프로 심판이고 같은 직책인데 유난히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앞세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경기 시작 한 1시간 반 전에 이제 심판이 배치가 되는 게 발표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오늘 어떤 경기 심판 누구다 이런 게 되게 화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성 심판들은 오늘 누구 김땡땡이네라고 되는데
여성 심판들의 경우에는 또 저 오늘 여자 심판이네. 어머. 네. 아 개인으로 이름도 네, 그냥, 아예 그냥 여자 측정지지도 않아요? 그냥 여자 심판인 거예요. 그냥 아, 네. 여자 심판이 뭐 한 명이면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네. 누군지 특정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여자 심판을 못 본다, 못 한다. 그냥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물론 축구 팬으로서 그분들이 판정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그게 여성 심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K리그 전체적으로 심판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남성 심판이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판정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난히 여성 심판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적용하고 더 비난하고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를 향해서도 이런 차별이 굉장히 가해지기도 하는데 일단 K리그는 K리그 1은 6명까지, K리그 2는 5명까지 이제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한국인 이외의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가 팀에서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이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시즌의 결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관중석에서 상대 팀의 에이스가 주로 외국인 선수가 많으니까 집중 포화를 받잖아요. 마음에 안 당연히. 들겠죠? 네. 상대팀이 잘하면 에이스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차별적인 표현을 쓰느냐? 외노자 집에 가. 외노자요? 네, 외노자란 말을 씁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네. 준말이죠. 근데 그 외노자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네. 통용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혐오 표현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웃긴 거는 우리 팀에도 있거든요. 우리 본인들 팀 네. 사람은 그렇게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냥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혐오 표현을 상처 주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심지어 부천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한지호 선수가 주로 주장이긴 한데 경기를 잘 못 나와서 바산이라는 브라질 선수가 주로 주장 한장을 찹니다. 우리 팀 주장이 그 외국인 선수예요. 그러면은 바산이는 집에 가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혐오 표현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사기를 왜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면서 떨어뜨리냐고요. 선수가 선수로서의 역할에 너무 잘하는데 욕을 먹는 것도 별로지만 욕을 먹는 방식이 더 별로여가지고 아니 우리 팀을 응원해야지 왜 남의 팀을 욕하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상대팀 욕할 시간에 음. 우리 팀 응원가라도 하나 더 부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 아까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 커뮤니티가 음. 정말 안타깝게도 주로 팬코입니다. 아 주로 FM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가속화된 건데 옛날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좀 비중이 그래도 고루 있었어요. 근데 요즘 특히 그냥 축구 커뮤니티는 다 그냥 FM 코리아로 다 통합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축구 팬들이 축구 관련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팬코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팬코에 들어가면은 뭐 보긴 싫지만 첫 화면이 포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축구 소식만 있지 않아요. 온갖 이제 여성 혐오적인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설령 여성 혐오적인 마인드를 안 가졌던 축구 팬들이라도 그런 게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젖어드는 거죠 그냥. 아유 조금 속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 여기까지 하고 네. 키워드 한 개 더 들어볼까요? 저는 학생 인권 조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학생인권 조례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이때쯤이거든요. 그땐 저는 아직 사회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의 영향력은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러한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주변의 시선을 보면은 제 또래들은 체벌을 전혀 받지 않은 세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분명히 체벌을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친구 같은 그런 영화에서 묘사되는 엄청난 강도의 체벌까지는 아니겠으나 굉장히 가벼운 정도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런 체벌을 분명히 일상적으로 받아왔던 그러한 세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의 매입니다. 아, 네. 그 선생님마다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30cm 자를 그냥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얇고 긴 회초리 그걸로 이제 손바닥을 이제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각을 하면은 이제 교실에 보면은 앞문이 있고 교탁이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에서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스쿼트죠. 스쿼트 한 뭐 20개 정도 하고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 제 친구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인식을 못 느끼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일상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체벌이 사라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학생인권 조례 덕분이었더라고요. 딱 그게 제정한 시기와 맞아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체벌이 사라진 덕분에 적어도 학교 생활하면서 맞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당시를 기억하면은 초등학생 입장에서 그냥 선생님한테 자나 회초리로 맞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공포였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런 게 다행히도 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예절, 한자 이런 걸 굉장히 좀 강조하던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되게 주기적으로 한복 가져가야 되고 학교에 그 다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한문을 뭐 수능 보듯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그런 굉장히 좀 한자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던 그런 학교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문 선생님이 별도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한문 선생님이 계셨어요? 계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체벌이 계속 존재했다면 이제 그 한문 시간에 굉장히 가기 싫고 공포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다행히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한자 배우기 싫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였지. 뭐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키워드가 좀 긍정적인 키워드죠.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있기 전과 후에 학교 생활이 달라진, 어떻게 보면은 학교 안에서는 가장 약자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지만 그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은 물리적 체벌을 금지시키는 것은 성공했지만 맞아요. 그 이외의 것 주로 다뤄지는 뭐 학생의 정치 참여라든가 아니면 뭐 항상 화두가 되는 용의 복장 규정 이런 거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항상 다툼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체벌 이외에 다른 중요한 학생인권 의제는 여전히 조례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용의복장이 가장 중요한 학생인권 관련 의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항상 이제 교복을 줄이니 마니, 염색을 어디까지 해도 되니, 갈색은 되니 안 되니, 파마는 어디까지 되니, 이거 저 자연탈색인데요. 뭐 이런 항상 교문에서 그렇게 선생님들과 쓸데없는 굉장히 소모적인 좀 기싸움 혹은 이제 그러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학교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만 없었어도 학교 생활이 보다 좀 생산적이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왜 그것 때문에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 아직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 학생다움에 많이 구겨 넣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등교부터 이미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서로 안 걸리려고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이런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함께 그냥 학교에서 더불어 잘 모색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더 에너지를 썼어도 됐을 텐데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3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학생인권 조례, 축구장에서 나이주의 이렇게 3개 들어봤고요. 지금 창의지성반, 혐오사회, 친구 사귀는 법, 황당한 학교 규정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가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1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남은 키워드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